지금 나토 본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24년 전쟁의 공식을 만들어 온 나토 전략 지형 교리가 한국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평야 3%, 산지 70%, 겨울 영하 20도. 이런 조건의 국가는 장기 통치가 불가능하다는 게 나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한국을 항상 불리한 전장으로 분류해왔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몽골과 청나라, 일본조차 정복은 했어도 통치는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토 교리 책임자가 전 세계 앞에서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세계 안보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 나라가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펠트만입니다. 나토 본부 7층 전략회의실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42개국 대표 127명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세계 지형 분류 기준 37개 항목이 떠 있었습니다. 프로젝터 냉각팬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독일 출신인 제가 15년간 설계한 교리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죠.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정복 가능 국가와 통치 가능 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나타났어요. 평야 비율 40% 이상, 주요 도시 간 평지 연결률 60% 이상, 보급선 분절 지점 12개 이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지난 200년 전쟁 데이터 832건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 있어도 국가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 분석관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의견이 아니었어요. 검증된 교리였죠.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산지 비율 60% 이상 국가 리스트가 떴어요. 아프가니스탄 70%, 네팔 83%, 부탄 79%, 한국 70%. 빨간색으로 표시된 공통점이 보였죠. 장기 통치 실패율 94.7%였습니다. 역사가 증명한 패턴이었어요. 영국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포함됩니까? 제가 데이터를 확대했어요. 한국 지형 분석 결과가 스크린을 채웠죠. 평야 3%, 산지 70%, 백두대간 1400km. 숫자가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산지 비율만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세 번째 데이터를 열었어요. 보급선 유지 비용 분석이 나타났죠. 평지 국가 병력 1만 명 기준 월 1200만 유로, 산악 국가 동일 병력 월 5400만 유로. 한국도 동일 범주였습니다. 4.5배 차이였어요. 폴란드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인데요? 제 시선이 그를 향했죠. 경제 수준과 지형 통치성은 별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주둔지 확보 가능성 비교가 떴습니다. 평지 국가는 100제곱킬로미터당 주둔 가능 지점 23개, 산악 국가는 5.3개. 77% 감소였죠. 산악은 방어엔 유리하지만 통치엔 치명적입니다. 스페인 대표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한국 보급선 지도를 띄웠죠. 주요 도시 간 산악 분절 지점 34개가 빨간 점으로 표시됐습니다. 평지 국가 평균 8개의 4배였어요. 72시간 안에 통제가 무너질 구조였죠. 다음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통제 인력 소요 비교가 나타났어요. 평지 국가 인구 100만 명 통제 병력 2,400명, 산악 국가 동일 인구 통제 병력 1만 6,300명. 6.8배였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죠. 점령은 가능해도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나토 공식 교리 개정안이 떴죠. 산지 비율 60% 이상 국가는 전략적 통치 불가 지역으로 분류한다. 한국이 포함된 67개국 리스트가 함께 표시됐어요.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이었죠. 다른 대표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연구의 결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프로젝터가 꺼졌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비서가 다가왔죠. 한국 분석 보고서 작성 일정입니다. 태블릿을 건네받았어요. 상세 분석 대상 1순위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죠. 평야 3%, 산지 70%. 명확한 데이터였어요. 별다른 의문은 없었습니다. 그저 교리를 적용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 3대가 켜져 있었어요. 왼쪽 화면엔 67개국 분석 대기 리스트, 가운데 화면엔 나토 지형 분류 시스템, 오른쪽 화면엔 한국 위성 지도가 떠 있었죠.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 파일을 열었어요. 기본 데이터가 로딩됐죠.
국토 면적 10만 273제곱킬로미터, 산지 비율 70.4%, 평야 비율 2.8%. 숫자를 보는 순간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통치 불가 지형이었어요. 백두대간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1400km 산맥이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었어요. 주요 도시 간 연결 지점마다 산악 구간이 끼어 있었죠. 서울-부산 구간만 해도 산악 분절 지점이 12개였습니다. 평지 국가라면 2개가 평균이었어요. 이건 교과서적 사례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보급선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주요 도시 34개, 연결 축선 127개가 지도에 표시됐죠. 빨간색 경고 표시가 47개 지점에 떴습니다. 산악으로 인한 보급 취약 구간이었어요. 다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주둔 가능 지점 분석 결과가 나타났어요. 100제곱킬로미터당 평지 확보 가능 면적 4.2제곱킬로미터. 나토 기준 최소 요구치 18제곱킬로미터의 23%였죠. 병력을 배치할 땅이 없었습니다. 통제 인력 계산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인구 5,100만 명 기준 필요 통제 병력이 산출됐죠. 83만 2천 명이었습니다. 평지 국가 동일 인구 기준 12만 2천 명의 6.8배였어요. 비현실적인 수치였죠. 전략적 한계 국가. 제 손이 키보드 위로 갔습니다. 나토 자동 판정 시스템 입력 화면이 떴어요. 국가명 코리아, 산지 비율 70.4%, 보급선 분절 지점 47개, 주둔 가능 면적 비율 23%. 엔터키를 눌렀죠. 시스템이 돌아갔습니다. 3초 후 결과가 출력됐어요. 스트러티직 거버넌스 IMPOSSIBLE. 빨간색 글자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의외성은 전혀 없었어요. 보고서 작성 템플릿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적었어요. 대한민국은 산지 비율 70.4%로 나토 교리상 장기 통치 불가 지역에 해당함. 한 문장이면 충분했죠. 나머지는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한국 지도가 여전히 떠 있었죠. 산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프간이나 네팔과 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이건 의견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회의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저장 버튼을 눌렀죠. 한국 분석 보고서 1차 작성 완료. 소요 시간 17분이었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네팔 분석 차례였죠. 한국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67개국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나토 본부 회의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국 분석 보고서 검토 회의가 예정돼 있었어요. 오전 9시 30분 10명의 분석관이 자리에 앉았죠. 제 보고서가 스크린에 떠 있었습니다. 스트러티직 거버넌스 IMPOSSIBL이 빨간 글자가 선명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정장, 50대 초반, 군인 특유의 걸음걸이였죠. 회의 책임자가 소개했습니다. 합참에서 오신 김도윤 고문입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국군이 왜 여기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회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브리핑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식적 절차일 뿐이었죠. 김도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제 시선이 그를 향했죠. 보고서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제가 보고서 첫 장을 띄웠어요. 산지 70%, 보급선 분절 47개 지점. 나토 교리상 명확합니다. 김도윤이 말없이 듣고 있었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김도윤이 태블릿을 터치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 손이 멈췄죠. 말씀하세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과거 침공 사례는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어깨를 으쓱였어요. 과거 전쟁은 현재 교리와 무관합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블릿에서 데이터가 스크린으로 전송됐어요. 몽골 침공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231년부터 1259년까지 6차례 침공 기록이 표시됐어요. 김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죠.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몽골이 한반도에선 28년간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제 표정이 굳었어요. 결국 항복했잖습니까? 김도윤이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정복했지만 통치는 실패했습니다. 지도에 빨간 점들이 떴죠. 몽골군 주둔지 67개 중 42개가 10년 안에 폐쇄됐다는 표시였어요. 다음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청나라 침공 기록이었어요.
1627년과 1636년 두 차례 침공, 두 차례 모두 승리. 하지만 주둔군 유지 실패율 73%였죠.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백두대간이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과거 전쟁입니다. 김도윤이 세 번째 데이터를 띄웠죠. 일본 침략 기록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1910년 강점. 김도윤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일본은 35년간 7만 명의 헌병을 배치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구 2천만 명 통제에 7만 명. 제 계산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김도윤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그럼에도 산악지역 통제율은 34%에 불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영국 분석관이 질문했습니다. 세계 강국 모두 통치 실패입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복과 통치는 다릅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건 예상 밖이었죠. 김도윤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백두대간 지맥 구조도였어요. 1400km 주맥에서 뻗어나간 13개 정맥이 표시됐죠. 이 산맥들이 보급선을 분절시켰습니다. 김도윤의 말이 끝났어요. 제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몽골, 청, 일본. 세계 강국 모두 통치 실패.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대전은 다릅니다. 김도윤이 저를 봤어요. 이 나라는 점령된 적은 있어도 길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어요. IMPOSSIBL이 글자가 여전히 떠 있었죠. 하지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밤 10시였습니다. 회의 후 5시간이 지났어요. 김도윤의 데이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모니터 3대를 켰습니다. 가운데 화면에 나토 전역 통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한국 지도를 불러왔습니다. 주요 도시 34개, 전략 거점 89개가 표시됐어요. 시뮬레이션 조건을 입력하기 시작했죠. 점령군 규모 15만 명, 주둔 기간 180일, 통제 목표 인구 5,100만 명.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시간 단위로 상황이 변했죠. 첫 24시간 주요 도시 점령 완료율 94%. 예상대로였습니다. 평야 지역 통제율 89%. 문제 없었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보급선 유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87%에서 79%로. 산악 구간 보급 차량 속도가 평지 대비 42% 감소했죠.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72시간 후 데이터를 봤어요. 충격이었죠. 통제율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시 89%, 소도시 67%, 산악 지역 34%, 전체 평균 62%였어요. 나토 기준 최소 요구치 85%에 한참 못 미쳤죠. 이게 뭐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보급선 상태를 확인했어요. 47개 산악 분절 지점 중 23개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했죠. 평균 지연 시간 14.3시간. 아프간 시뮬레이션보다 2배 높았습니다. 96시간 데이터를 열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죠. 통제율 54%, 보급선 유지율 61%, 주둔지 가동률 72%. 빨간색 경고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주둔지 배치 현황을 확대했습니다. 89개 전략 거점 중 34개가 고립 상태였어요. 백두대간 주변 거점들이었죠. 보급이 끊긴 지 48시간이 넘었습니다. 김도윤의 말이 떠올랐어요. 백두대간이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120시간 후였습니다. 통제율 47%, 보급선 붕괴율 53%. 나토 작전 기준상 실패 판정이었어요. 제가 의자에 깊이 앉았죠.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일 수 없었습니다. 변수를 바꿔봤어요. 점령군을 20만 명으로 증가시켰죠. 다시 실행했습니다. 72시간 후 통제율 68%. 여전히 기준 미달이었어요. 25만 명으로 올렸습니다. 통제율 74%. 또 실패였죠. 제 손이 키보드에서 떨어졌어요. 30만 명을 투입해도 85%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인구 5,100만 명 통제에 30만 명. 평지 국가라면 8만 명이면 충분했죠. 3.75배 차이였어요. 다른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보급 헬기 지원 50% 증가. 72시간 후 통제율 71%. 여전히 부족했어요. 산악 지형이 헬기 운용마저 제한했죠. 기상 악화 시 운용률 34% 감소 데이터가 떴습니다.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어요. 최대 병력 35만 명, 최대 보급 지원, 최적 배치. 엔터키를 눌렀죠. 72시간 후 통제율 79%. 기준의 6% 부족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 오류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크린을 응시했죠. 나토 표준 작전으로는 한국 통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몽골, 청, 일본이 실패한 이유가 보였어요. 지형이었죠.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7분이었어요. 7시간 동안 23개 시나리오를 돌렸죠.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72시간 안에 통제율 붕괴. 제 손이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스트러티직 거버넌스 IMPOSSIBL이 빨간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결론은 맞았어요. 하지만 이유가 달랐죠. 이건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예외의 문제였어요. 아니, 어쩌면 교리가 불완전한 건지도 몰랐죠. 나토 본부 브리핑룸 3일 후 오전이었습니다. 김도윤과의 2차 미팅이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죠.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72시간 통제율 붕괴 데이터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제 시선이 그 파일로 향했습니다. 뭡니까? 김도윤이 책상에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한국군 산악정 교리입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목이 보였어요. 지형 기반 기동정 교범. 생소한 내용이었죠. 김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린 산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썹이 올라갔어요. 무슨 뜻입니까? 김도윤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경사 기동 훈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산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경사도 60도 기동 훈련 사진이 보였어요. 완전 무장 병력이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고 있었죠. 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특수부대 훈련 아닙니까?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보병 기본 과정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토 기준 특수부대 훈련이 한국에선 기본이었어요. 김도윤이 다음 데이터를 꺼냈죠. K-전차를 보십시오. 전차 성능표가 나타났습니다. 경사 등판 능력 60도, 참호 돌파 2.74m, 수직 장애물 극복 1.3m.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독일 레오파르트 2경사 등판 31도, 미국 에밀 에이브람스 30도. K-전차가 2배였죠. 이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에 의심이 담겼어요. 김도윤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전차가 60도 경사를 오르는 장면이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토 전차라면 뒤집혔을 각도였어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파워팩 출력 1500마력, 차체 중량 배분 최적화, 능동형 현가장치. 기술 사양이 쏟아졌어요. 제가 영상을 멈췄죠. 왜 이런 설계를 했습니까? 김도윤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평지가 없으니까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약점을 극복한 게 아니었죠. 설계부터 달랐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어요. 분산 보급 체계 개념도였습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13개 권역별 독립 보급망이었죠. 김도윤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백두대간 13정맥을 따라 보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제 시뮬레이션이 틀린 이유가 보였어요. 나토는 중앙 집중식 보급을 가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분산 체계였습니다. 산악에 맞춘 설계였어요.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도윤이 다음 데이터를 꺼냈어요. 사격 재원이 나타났죠. 최대 사거리 54km, 산악 지형 보정 자동화, 급경사 사격 가능 각도 72도. 제 손가락이 자료를 짚었습니다. 72도요?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곡에서 능선을 타격해야 하니까요. 또 그 대답이었어요. 필요가 기술을 만들었죠. 평지 국가 무기 체계와 근본이 달랐습니다. 방산 수출 데이터를 봤어요. K-방산 계약 국가 34개국 총액 580억 달러.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2문을 주문했죠.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 물량이요?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동유럽 지형이 한국과 비슷합니다. 산악 비율 4,560% 국가들이었어요. 그들에겐 K- 무기가 필요했죠. 평지 중심 나토 무기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군 전투교리 핵심 개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형을 이용한 비대칭 우위 확보. 김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린 약점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부터 달랐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5년간 만든 교리가 흔들렸어요. 산학은 약점이 아니었죠. 제대로 활용하면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김도윤이 파일을 닫았어요. 제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나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나토 본부 전략평가위원회 회의실 2주 후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12명의 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제 한국 분석 최종 보고서가 안건이었죠. 스크린에는 수정된 결론이 떠 있었습니다. 기존 교리 재검토 필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펠트만 박사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 사례는 기존 교리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불완전하다니요?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죠. 72시간 통제율 붕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나토 표준 작전으로는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영국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한국만의 특수 사례 아닙니까? 제 손이 멈췄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특수 사례로 처리하면 교리는 유지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독일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현실적입니다. 스페인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예외 조항 하나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들은 진실보다 편의를 선택하려 했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뿐이 아닙니다. K-방산 수출 데이터를 띄웠어요.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가 K- 무기를 주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어요. 그건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죠. 지형 적합성 때문입니다. 동유럽 산악 비율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4,560% 국가들이었어요. 이 국가들도 특수 사례입니까? 제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교리 수정은 너무 큽니다. 영국 위원이 동의했죠. 15년 축적된 기준을 바꿀 순 없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죠. 그럼 거짓을 유지하자는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위원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펠트만 박사 진정하십시오. 의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분류합시다. 다른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시선이 그들을 훑었죠. 12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의장이 저를 봤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김도윤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예외를 만들면 진실은 사라집니다. 한국군 산악정 교리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경사 60도 기동, K- 전차 성능, 분산 보급 체계. 프랑스 대표가 자료를 봤죠. 이건 특수훈련입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기본 과정입니다. 영국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설령 그렇다 해도 교리 전체를 바꿀 순 없습니다. 제 주먹이 책상을 쳤죠. 그럼 틀린 기준으로 전략을 짜자는 겁니까?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한국 예외 조항 신설 찬성하시는 분? 9명이 손을 들었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반대합니다. 의장이 저를 봤어요. 소수 의견으로 기록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기록이 아니라 공개 의견을 제출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공개 의견은 나토 내부 분열을 의미했죠. 독일 위원이 경고했습니다. 그건 당신 경력에 치명적입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봤어요.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의장이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휴회합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제 옆을 지나가며 프랑스 대표가 속삭였습니다. 후회할 겁니다. 제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어요. 나토 깃발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15년 경력을 걸더라도 진실을 왜곡할 순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공개 의견 제출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제 손이 펜을 집었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토 지형 교리는 불완전하다. 나토 전략회의 본회의장 한 달 후였습니다. 42개국 대표 전원이 참석한 정례 회의였어요. 제 공개 의견이 공식 안건으로 올라왔죠. 200석 규모 회의장이 가득 찼습니다. 제 손에 땀이 났어요. 의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펠트만 박사의 의견을 다룹니다. 스크린에 제 보고서 제목이 떴어요. 나토 지형 교리 재검토 제안. 300여 페이지 분량이었죠. 한 달간 밤을 새워 작성했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만든 교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독일 대표가 눈썹을 찌푸렸죠.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산지 60% 이상 국가는 통치 불가. 이 기준은 불완전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근거가 뭡니까? 제가 한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죠. 72시간 통제율 붕괴 데이터였습니다. 나토 작전으로는 실패합니다. 영국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통치 불가 아닙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한국군 산악정 교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산을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K-전차 경사 60도 기동 영상이 재생됐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토 전차로는 불가능한 각도였어요. 분산 보급 체계 개념도를 띄웠습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닌 권역별 독립망입니다. 폴란드 대표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제가 설명을 이어갔죠. 백두대간 13정맥을 따라 설계했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효율적입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군 72시간 작전 지속 능력 94%, 나토 평균 82%보다 높습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K-방산 수출 현황이었어요. 34개국 580억 달러. 제 손가락이 지도를 가리켰죠. 산악 국가들이 주 고객입니다. 독일 위원이 끼어들었어요. 가격 때문 아닙니까? 제가 폴란드 계약서를 확대했습니다. 지형 적합성 때문입니다. 계약서 선정 이유란에 명시돼 있었죠. 산악 지형 작전 최적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교리는 평지 중심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어요. 하지만 세계 육지의 24%는 산악입니다. 숫자가 스크린에 떴죠. 우린 4분의 1을 포기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교리 전체를 바꿀 순 없습니다. 제 시선이 그를 향했죠. 바꾸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됩니다. 몽골, 청, 일본 통치 실패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영국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수정 교리안이 나타났죠. 지형별 차별화 전략. 평지형, 산악형, 혼합형 3개 범주였습니다. 산악 국가는 분산 체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그럼 기존 교리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평지 국가엔 유효합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단상 끝에 섰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들었죠.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0초가 지났죠.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따라 손을 들었어요. 동의합니다.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산악 지형이 있는 국가들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가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숫자가 올라갔죠. 찬성 28, 반대 9, 기권 5. 과반을 넘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죠. 독일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어요.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김도윤이 서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죠. 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토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15년 만에 진실이 이겼습니다. 굴욕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죠. 나토 본부 기자회견장 6개월 후였습니다. 42개국 언론 127명이 모였어요. 스크린에는 새 교리 발표 제목이 떠 있었죠. 나토 지형 전략 2.0. 제가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나토는 새로운 전략 교리를 채택합니다. 첫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지형별 차별화 전략 체계. 평지형, 산악형, 혼합형 3개 분류였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 작전 교리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사무총장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K-산악전 모델 도입. 한국 국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교리를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사무총장이 쟤를 가리켰어요. 펠트만 박사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으로 나섰죠. 한국은 분석 대상이 아니라 교본입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K-전차 경사 60도 기동 영상을 재생했죠.
로이터 기자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경사 60도는 나토 기준의 2배입니다. 다음 데이터를 띄웠어요. 분산 보급 체계 개념도였죠. 권역별 독립 보급망이 핵심입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효율성은요? 제가 수치를 보여줬어요. 72시간 작전 지속률 94%입니다. AFP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동맹국 반응은요? 사무총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채택 국가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14개국이었어요. 이미 훈련 교범에 반영 중입니다. 제가 폴란드 사례를 설명했어요. K-2 전차 980대 도입과 함께 산악정 교리를 전수받았습니다. 화면에 폴란드 훈련 장면이 떴죠. 경사 훈련장에서 K- 전차가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기존 교리는 폐기됩니까?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평지 작전엔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정 교리 체계도를 확대했죠. 지형에 맞춰 선택합니다.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지형 변화 예측이었어요. 산악 지역 분쟁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2025년 대비 2040년 산악 분쟁 예상 증가율 340%였습니다. K- 산악전 모델은 미래 대비입니다. CNN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과 공식 협력합니까? 사무총장이 대답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떴죠. 나토 장교 300명 한국 파견, 한국 교관 50명 나토 배치. 6개월 순환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새 교리 핵심 문구가 나타났어요. 지형은 극복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이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한국이 이걸 증명했습니다. AP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입장은요? 제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15년 걸려 배웠습니다. 심호흡을 했죠.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보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사무총장이 마무리했습니다. 질문 더 받겠습니다. BBC 기자가 손을 들었죠. 한국 반응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실제로 김도윤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린 선택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 겸손이 더 강력했습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기자들이 빠져나갔죠. 제가 창밖을 봤습니다. 나토 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가 개양돼 있었어요. 42개국 국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죠. 사무총장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감사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죠. 김도윤의 친필 편지였어요. 진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손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나토 공식 홈페이지가 떴죠. 메인 화면에 새 교리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 전차가 산을 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교리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15년 전 제가 만든 기준이 수정됐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들었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한 것, 그게 진짜 전문가였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분석 대상이 아니었죠. 교본이었습니다.